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도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네,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어떤 그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낱낱이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성공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넣어가지고 이야기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요, 비판적 사고를 잘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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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고 물어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 학교에서 밥은 먹었니? 아니면 친구들하고 잘 지냈니? 이런 것보다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라는 말을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제와 오늘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라고 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들이 10가지 이상이 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부모는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도 예전에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오르다 교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드 게임인데 유대인들 유대인 그 보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유대인식 그 보드 게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사회성도 달라져요. 되게 더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에 관심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그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지혜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편을 준비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통은 힘의 원천이자 좋은 재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한 대로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일을 쉽게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지까지 다 왔는데 이 감정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90%까지 했던 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을 잘 아는 유대계 상인은요,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한 유대인 연설가가 평소에 감정을 잘 통제했는데 특히 연설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강연을 앞두고 연설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조수와 함께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사를 하는데 조수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유는 스프 속에서 죽은 벌레 한 마리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상한 조수는 사장을 불러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연설가가 말리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가가 강연을 하는 내내 조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 이유는 감정 조절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자신이 방해를 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연설가의 강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연설가는 식당에서의 일로 전혀 동요되지 않은 듯해서 조수가 연설가에게 강연이 끝난 후 물어봤어요. 벌레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연설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았네. 하지만 속으로 한마디를 하곤 바로 마음을 추스렸어.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연설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고작 벌레 한 마리에게 내 기분을 지배당할 것인가? 라고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을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우리에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만약 연설가가 일시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연을 망쳤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벌레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컸겠죠. 저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감정에 엄청나게 휘둘리고 제 감정을 정말 추스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벌레 한 마리로 그냥 피해가 끝났을 문제를 정말 강연이라는 그 더 큰 일을 망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게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다 이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내 자신을 한 40평생이 넘게 살아왔던 나를 바꾸는 정말 피나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테스트를 할 것을 보내주세요. 저는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발생을 하면서 처음보다 그 다음번에는 그 전에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나한테 또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연습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살다 보면요,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거나 뭐 어떤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 아니면 뭐 좋은 일도 있고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게 삶인데, 그 안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 감정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일어날 수 있게 한다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는 연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익어가는 건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추스려야 될 때 익어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감정 조절에 굉장히 능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요,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를 자주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장병 환자 1,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평소 성격이 거칠거나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화를 자주 내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팠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던 제가 그런 그 조절을 이렇게 이제 이 강연가 분처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작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런 소리를 나한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나한테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볼 수 없게 조금 더 내가 나를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뭐 흥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너무 막 신나하거나, 이런 감정이 예전에는 막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렇게 좀 변화무쌍했다면, 지금은 예전보다는 아주 뭐 바닥을 치는 일에도 그냥 감정이 조금 상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중간 지점에 딱 오게 하고, 감정이 막 정말 좋은 일이 딱 생겼을 때 그게 너무 나를 방방 띄워서 자만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좀 경솔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감정을 또 차분하게 내려서 중간 지점을 맞추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제가 말을 좀 더 아끼게 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게 되고, 요런 좀 변화가 생긴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훈련을 할 때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죠.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게. 나는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이 굉장히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정말 180도 바꾸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나는 이러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잘 해내고 싶어. 이런 목표가 딱 생겨버리고 제 인생에 이제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감정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이 못 살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평생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개인 상담을 좀 오래 받고, 그러면서 저를 바꾸는 훈련을 정말 엄청나게 한 결과, 지금은 제 감정을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뭐 계속 또 뭐 해야겠지만 엄청나게 정말 바뀐 거예요, 저는. 네. 그 부분이 늘 감사하죠. 네. 심리학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란 감정을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란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하고 어떠어떠하게 유도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통제 방법을 연구하면서 감정 지수를 발굴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 관리를 통해서 양호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을 조절을 잘하는 안정적이고 좀 평온한 부모의 밑에서 자란 그 사람들은 감정이 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뭐 자란 그런 친구들은 감정이 엄청나게 과격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더더욱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보다 그 청소년들 정말 어떤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감정이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감정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를 하잖아요. 정신은요, 어떤 부는 그냥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정신력은요, 물려받는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물려받는다고 해도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이 감정 컨트롤이라는 걸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어떤 재산, 부를 이룬 사람보다 더 강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래요. 이 일로 감정이 상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가치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은 어떤 가치가 있지?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지? 뭐, 지금 이 일로 감정이 상할 때, 뭐, 감정이 상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게 가치가 있을까? 이러면서 가치라는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감정에도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죠. 이 일로 감정이 상할 가치가 있을까? 한치의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고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난 억울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난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난 너한테 분노를 폭발하겠어. 이러면 뭐예요? 그냥 억울하다 못해 견디지 못하니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모든 일을 망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좀 100에서 한 20% 정도의 좀 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100%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내가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지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어.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저한테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사람은 저한테 잘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서운하게 했던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 이 사람이 그간 했던 행동 같은 걸 딱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하면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좋게 잘 해결이 되는 이미지를 띄워요. 그러면 적어도 나쁘게 되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마주치거나 어떤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안정적으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더 이상 나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상대는 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이상 제 감정을 다치는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로 감정이 상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뭐 그 시간이 길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뭐 충격이 좀 크면 한 일주일? 충격이 그렇게 중간 정도면 하루 이틀? 그렇게 좀 충격이 있다가 마무리가 되는 자문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일이 가치가 있을까? 아니야. 나는 내가 더 가치가 있잖아. 나한테 집중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건 나한테 조금 더 발전하라는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일 거야. 그걸 얘기한 사람한테 오히려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추스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적군도 아군도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적군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아군으로, 그리고 또 아군이었던 사람이 적군으로.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각자가 생각했던
뭐 이렇게 좀 속이 넓거나 배려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의 행동으로 이제 좀 화가 나거나 삐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거는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좋다고 그래서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난 너무 좋아, 싫다고 그래서 난 너무 싫어,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고치는 훈련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저한테 문제로, 정말 문제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 표현을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를 않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런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두 발을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다 주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해롭더라고요. 나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내가 그런 욕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거나 이러면 저는 제 몸이 더 상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 몸이 편안한 상태를 안 느껴봤으면 모르겠지만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느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키는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일도 감사하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도 감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이 정신적으로, 몸하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거보다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뿐인데 굉장히 제가 지혜가 많이 생긴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네, 많이 바뀌었죠. 자, 우리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좋고 나쁨은 아까 그랬잖아요. 심신의 건강, 그리고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면 이 마인드 컨트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해가지고 그 파도녀, 그 켈리체님 계시잖아요. 김승우 회장님이 이렇게 김승우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정말 성공을 많이 하셔서 지금 막 오빠 동생으로 되게 편하게 지내시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신 켈리체님이 그 무슨 성공 뭐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77일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좋은 그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읽고, 그리고 나를 단련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저는 매번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란 말을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 속으로 나방이 들어가면, 뛰어들면 다 타 죽죠. 그러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되지 않으려면 순간적인 충동에 빠지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데니얼 카너먼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분이 발견한 게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재 내가 이제 경험을 했어. 현재의 자아와 어떤 경험 속에서 기억으로 존재하는 자아, 기억자아는 다르대요. 경험자아, 기억자.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억하는 자아는 같지가 않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때 힘들었어.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1박 2일 강호동 씨 나왔을 때 겨울에 그 산속에서 그 굉장히 차가운 물속에 뭐 이렇게 그 게임 해가지고 지면은 거기 물속에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서 견뎌야 되고 막 이러는 게임도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게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뭐 승리를 해서 뭔가 나왔을 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이 기억은 나중에 그 기쁨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 기억은 나중에 내가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선물을 정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 그러면 그때의 경험을 기억할 때 좋았던 기억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기억할 때 가장 최고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뭐 좋은 결말이나 나쁜 결말이나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어 있고 중간 과정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감정 변화를 이 피크 앤드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분만할 때 제 친구는 운동을 평소에 되게 많이 했대요. 집에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요가도 하고 매일 걷고 이러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니까 2시간 만에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걸 몰랐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진짜 길게는 뭐 이틀 3일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진통을, 그리고 막 이런 진짜 분만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분만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신이 기회를 주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언제나 이제 행복한 감정으로 끝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기적튜브 이제 3기가 이제 출범을 해서 그때 이제 저녁 때 신궁갈비에서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1기 멤버 냉미녀 튜브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되게 얌전하고 예뻐요. 근데 조금 이제 저랑 얘기를 하냐고 마지막까지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되게 뭐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 아이를 낳고 우연히, 그러니까 그분도 시험관하기를 3번을 하셨대서 몰랐거든요. 젊어서 저는 그냥 자연 임신 되는 줄 알았더니 시험관하기로 3번째 임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딱 낳고 그러면서 힘든 것보단 이런 감정이 뭘까? 이거는 남편과의 연애 때 이 감정하고 또 다르랬대요. 그러니까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감정인지 뭐 반려견 뭐 갈비를 랑은 사람이랑은 다르니까, 근데 반려견 갈비를 제가 느끼는, 아팠을 때 느끼는 감정이 엄마와 같은 그런 감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어떻겠어요? 그 감정이 경이롭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그때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고 행복한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기 때문에 분만 과정을 기억할 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렇게. 그럼 분만할 때 경험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지만 기억자는 분만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느꼈던 기쁨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이 출산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몸도 변하고 막 이러면서 둘째는 나는 다시 출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에 대한 이런 사랑, 기쁨, 행복 이게 너무 크니까 둘째를 꼭 가져야겠다. 아이 또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뿐이라고 고통은 이렇게 느낀다는데 그게 이제 기억자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이 경험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의 이해득실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진짜 정의가 분명하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 부도가 났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박차고 자신을 이겨내면서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는 그 기억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좀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딱 망했을 때 다시 제가 성공을 딱 이뤄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도 받게 됐고 그러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돈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돈은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 돈에 대한 뭐 이런 귀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빌려주고 불쌍하면 그냥 도와주고 뭐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를 제가 인생을 통해서 느끼면서 돈은 나구나. 돈은 소중한 거구나. 돈을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감정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흥분이 되거나 힘들거나 막 미칠 것 같으면 돈을 막 썼어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리고 제가 의류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화점 가서 그 비싼 옷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그 쇼핑하는 걸로 그냥 대신 충동적인 행동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희한해. 그렇게 무슨 뭐를 사고 싶다. 이러는 것들이 뭐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뭐를 사고 싶다. 충동적으로 뭐를 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상황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절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정말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한 거죠. 원래 어렸을 때는 제가 돈을 되게 잘 모으고 잘 안 쓰고 제가 모아서 사고 싶은 거 꼭 사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제가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돈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무너지다 보니 그 돈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하면서 저한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수십 년을 저에게 가치관을 바꿔주시냐고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저를 지켜낼 수 있는 이제 자생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되게 공포스럽고 해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아빠한테 항상 의지가 됐었으니까.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텐데. 그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늘 해결을 잘 해내고 있는 제가 기특하고 참 많이 컸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저의 자신한테 또 만족이 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무언가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그 고통이 만약에 있다면 그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선물이 꼭 있거든요. 저는 선물을 또 받은 거잖아요. 감정 연습, 감정 조절하는 연습,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 사람을 그리고 무턱대고 믿지 않는 연습, 이런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라 혼자도 있어도 좋고 여럿이 있어도 좋고 오히려 좀 심란한 게 요즘은 힘들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심란한 게 되게 좀 정신없고 그러니까 좀 잔잔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저도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난관을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그 선물이 주어져요. 하지만 이거를 정말 힘들어하고 그냥 좌절만 하고 스스로가 그냥 불평만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만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밑으로 좀 바닥을 치게 하면 그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그 고통이 왔을 때는 이 일이 나한테 어떤 걸 또 얻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선은 신께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을 스스로 문제를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면 자신과 대화하는 그 법을 아시면 생각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서영아, 너는 그때 왜 그랬던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생각도 잘 못해요. 그때는 제 감정이 힘든 거를 충분히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취하되 내가 분명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하는데 굉장히 냉정하면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됐고 그리고 제가 어떤 순간에도 제 신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놓은 제 가치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뭐 사과를 하는 거는 빨리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냉정하게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으로 좀 행동하는 게 많이 좀 성장을 했죠. 근데 많이 고통스러웠죠. 네. 이게 40대 이후에 자신이 변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생각의 힘을 빌어서 내 자신을
컨트롤했고,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걸로 내 현실을 바꿔버린 그런 경험들이 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저를 믿는 힘이 조금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훈련하시라고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자가 겪은 이 고통은요, 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로 경험을 순화하시는 그런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롯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 상대가 만나면 안 돼요.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우선은.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감정이 추스려졌을 때 이성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요 손바닥 위에다 놓고 제3자 입장에다 놓고 그런 다음에 나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상대의 눈으로도 나를 평가해보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상대도 평가해보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에요. 저는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고 그러면서 휘둘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 휘둘리는 것만큼 불쾌한 건 없잖아요. 사람에 휘둘리는 것만큼 자유롭지 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조절을 내가 자유롭게 한다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들에게는 감정도 중요한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 조절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저 사람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물건을 안 하기에는 이 사업적으로 너무 감정이 섞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도 중요한 생존의 지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박탈도 당하고 생존의 위협도 느끼고 또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그런 유랑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해주게 하는 어떤 그 수단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지혜가 훨씬 더 이 강해진 거죠. 그게 감정,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라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위 1%의 생각 노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 사람은 큰 고통에 시달린다. 정신이 붕괴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소름 끼쳤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감정이 주체할 수 없고 붕괴가 되는 상황까지 그리고 늘 바닥을 치던 제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소름이 딱 돋으면서 제 자신이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한참 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과거에 제가 얼마나 감정이 무너진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지금 제가 얼마나 되게 지혜롭게 됐는지가 공감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악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전에 반드시 미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막 흔들리고 막 감정에 막 놀아나잖아요. 이게 악마가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라고 인지를 하셔야 한대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파멸되잖아. 그래서 충동적인 감정은 악마를 도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거죠. 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이 책을 제가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느낀 게 되게 진짜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유대인의 어떤 그 사업, 비즈니스, 그리고 성공 사례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요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요. 유대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이 부분,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구나. 이거를 좀 눈치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돈은 벌 수 있어. 정신이 무너지면 미친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경험자잖아요.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고요. 세계의 부와 지식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9가지 삶의 무기. 이 중에서 저는 다 좋아요. 긍정, 역발상, 협력, 모험, 기회, 창조, 체계적 사고, 확산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근데 제가 예전에 비판적 사고를 잘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비판적 사고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이 책이에요.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네. 오늘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는 지난주에는 조금 짧은 영상들을 녹화로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 얘기도 좀 덧대서 하느냐고 좀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은 말 모두 모아서 반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